자, 같이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발견 역사를 살펴보고요. 다음에 전기가 물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의 발견 역사입니다. 전기란 전하의 존재, 또 흐름과 관련된 물리 현상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는 번개, 정전기, 전자기유도, 또 전류 등 일상생활에서 또 활용하고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전기를 모르던 옛날 사람들은 막연하게 번개와 같은 전기에 의한 물리적인 현상들만 경험을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차츰 밝혀지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에 관한 지식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전기 물고기의 전기 충격 능력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2750년에 고대 이집트 문헌에 이 물고기들을 나일강의 뇌신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물고기들의 수호자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고대 그리스, 로마, 이슬람 박물학자들과 의사들도 전기 물고기의 존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기 매기 또 전기 가오리의 전기 충격 효과를 충격이 그 효과와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통풍이나 두통 있는 환자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치료가 되라고 전기 물고기를 만지게 하는 처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흉상과 또 호박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고대 문화에서 이런 호박과 같은 물질을 털 같은 것으로 문지르면 여기에 가벼운 물체가 끌어당겨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정전기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관찰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도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호박과 같은 물체를 털 같은 것들로 문지르면 정전기가 생겨서 거기에 종이 조각 같은 것들이 달라붙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알 수 있었던 것들은 자석과 같은 그런 자성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 아니고 자성을 띠게 되어서 자석과 같은 성질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찰이 호박을 자성을 띠게 하고 또 이것은 자석과 같이 문지르지 않아도 자성을 가지는 광물 같은 것과 대조되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마찰된 호박의 인력작용이 자성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한 점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호박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 굳어진 그런 물질이죠. 요즘은 플라스틱 같은 데서 정전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반면에 예전에는
이런 호박들이 보석으로도 활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익숙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호박에서 관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 전기는 단순히 지식인들의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고 이 정전기 현상을 자기 현상으로 잘못 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윌리엄 길버트라는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1600년도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수행해서 자석의 효과와 정전기의 효과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길버트는 문지른 호박이 작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지 설명을 하고 불러야 될지를 생각을 하다가 일렉트리쿠스 라틴어로 호박의 혹은 호박과 같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일렉트론은 호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러한 현상을 호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 낱말의 일렉트릭과 일렉트리시티의 어원이 되었고 이 두 낱말은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화면에 사진으로 나온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책이 사진에 나와 있죠. 네, 수도독시아 에피데미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처음 이 두 낱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책은 제목이 수도독시아 에피데미카인데요. 잘못된 생각의 전염병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보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예, 미국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폐에도 이 사람의 사진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험 또한 유명한데요. 연을 이용해서 번개로부터 전기가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한 그 실험입니다. 이 사람은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금속으로 만든 뾰족탑을 세우자고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레침이 발명이 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또 전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실험이 매우 위험한 실험이었는데 다행히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하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은 일들도 있었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들은 또 다른 전기에 대해서 연구한 과학자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85년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사진의 사람은 찰스 어거스틴 드 쿨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이제 쿨롱이라는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게 될 전기와 관련된 SI 유닛 단위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의 단위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쿨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자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자 그리고 양자 사이에서 힘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는 인력과 청력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정전기에 의한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가 또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힘의 세기로 잡아당기는지 또 미는지 그리고 전자와 양자 사이에 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또 양자와 양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루이지 갈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구리의 다리에서 근육을 통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179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가 뉴런을 통해서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의 다리에서 생기는 그런 전기의 현상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맨 오른쪽 화면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개구리 실험에서 전기가 생기는 것에 개구리의 다리에서 이제 전기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 현상의 원인과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또 연구를 하면서 이제 볼타 전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연과 구리판을 차례대로 번갈아서 겹쳐서 만든 전지를 이제 개발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이제 전지를 개발을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전기를 단순히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양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에 비해서 이 볼타가 개발한 볼타 전지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잘 저장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의 이름 중에 볼타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압의 단위가 볼트인데요. 이 볼트의 단위는 이 사람 알렉산드로 볼타에서 이름을 빌려서 단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에 4명의 과학자를 또 보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과학자는 18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앙드레 마리 암페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앙드레 마리 암페어에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의 단위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사용하게 된 단위입니다. 이 사람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상호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밝혀내고 또 그것을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제일 유명한데요. 패러데이의 법칙을 설명했고 또 전동기에서 이 법칙을 활용한 전동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예. 패러데이의 법칙은 이것도 전류와 전기와 또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다음으로 또 1827년에 게오르그 옴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827년에 옴의 법칙으로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전기가 흐르는 전류에서 전압과 전류와 그리고 물질에서의 그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저항에 대한 그런 관계를 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옴이라는 단위도 이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클락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맥스웰 법칙이라는 법칙으로 유명합니다. 1860년대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자기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맥스웰 법칙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맥스웰의 공헌은 특별히 전기와 자기가 멈춰 있는 그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 이외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경우 또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원자의 이론과 그 모델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바로 전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고 또 그 전자가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습해 보기 위해서 이 원자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자의 모델은 처음에 정립하고 시작한 사람은 돌턴이죠. 그래서 돌턴이 원자라는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턴의 원자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모델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전자와 양성자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푸딩과 같은 그런 모델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러더퍼드가 이제 음, 전자는 외부에 외부에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이 원자 핵이 분포를 하는데, 이 원자 핵이 중심에 집중되어서 높은 밀도로 중심에 집중되어서 있다. 양성자와 함께 이런 내용으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어가 이제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보어가 제시한 모델은 이 전자가 분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면서 분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슈레딩거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대에는 양자 모델로 이제 정립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이것은 보어의 모델과 이제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보어의 모델은 전자의 분포가 특정 궤도에 정확히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궤도를 돌면서 분포되어 있다라고 정확한 위치를 제시를 한 반면에 이 현대의 모델은 정확한 분포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고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모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인 이 원자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따로 없이 그냥 하나 덩어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원자 모형이 발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전자의 발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돌턴 다음에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1897년에 이제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양극과 음극으로 양극에서부터 음극선을 쏘면 진행 경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또는 전기장, 자기장을 걸어주는 이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을 세게 걸어주었을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요. 전자가 바로 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전자다라는 것을 이 톰슨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극선은 질량이 있고 또 직진을 하며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가지는 입자다라고 했고 또 전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1907년에 톰슨은 양전하를 가지는 물체에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빵 속에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그런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자의 발견은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전기적으로 양성을 띤 부분과 전기적으로 음성을 띤 부분을 구별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톰슨 모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을 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알파 입자는 알파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문자 첫 번째 문자인 알파에서 이름을 가져왔고 투과성이 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헬륨 원자와 핵과 동일한 구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예. 그 알파 입자는 우라늄이나 라듐 같은 방사성 물질이 알파 분계를 하는 도중에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알파 입자를 이제 어, 발사를 했을 때 이 톰슨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알파 입자가 원자에 부딪혀서 산란을 일으키는 그 각도가 이 질량이 매우 큰 어떤 물질에 부딪히지 않는 이상 이 각도가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어떤 질량이 매우 큰 것에 부딪혀서 산란이 되어서 큰 각도로 꺾여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질량이 매우 큰 밀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 존재해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자 핵 양성자와 중성자가 중앙에 이렇게 몰려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또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소 원자의 발광 스펙트럼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될 때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빛을 관찰을 해보면 발광 스펙트럼이 특정 파장의 빛만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장은 빛의 파장은 가지고 있는 포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전자가 에너지를 잃는 만큼 포톤이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얻는 에너지의 양이 바로 파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이 수소 원자의 발광 스펙트럼을 보면 대략 410나노, 또 434, 또 486, 656나노미터 정도의 빛이 관찰이 되는데요. 만약에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특정 파장의 빛만 관찰되는 게 아니고 무지개와 같이 연속적인 빛이 관찰이 되어야 하는데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방출한다는 것은 특정 위치의 에너지가 특정 위치의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원자 핵 주변에 특정 궤도를 가지고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어 모형은 원자 구조를 마치 태양계처럼 양전하를 띤 조그만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원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원자 모형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과 행성들이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잡아당기는 힘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특정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자도 보어가 설명하기로 이제 원자 모형의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전자들이 그 주위를 돌게 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 새로운 접근법들이 시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헬륨이나 네온 그리고 아르곤 같은 경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것들이 가지는 전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 이렇게 서로 다른데요. 서로 다른 원자 간의 유사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 드브로이 그림에 사진이 나와 있죠. 또 슈레딩거 그리고 하이젠베르그 등과 같은 과학자들은 원자 모형을 이해하는데 파동의 양자 역학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양자 역학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이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여러 개의 전자를 보유할 수 있는 전자 껍질과 또 서브셀의 측면에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 화학적 성질들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의 모델의 보어의 원자 모형에 비해서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확률 분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고 특정 파장함수의 위치의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를 이루는 요소 중 매우 중요한 요소가 전자인데요. 이 전자가 특정 파동함수의 위치에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고 또 이 전자들이 물질의 상태, 예를 들면 이제 온도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에너지 등에 따른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전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이 바로 전류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자는 도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부도체에서는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이동은 자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도체에서만 생기게 되는데요.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제 페르미 레벨의 이하에 있는 이 전자들은 이 검은색 부분이 전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영역 내부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 이하의 전자들이 분포를 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된다면 이 전자들의 분포는 페르미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서 분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페르미 레벨 이하의 전자들은 핵으로부터
원자 핵으로부터 구속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율전자가 아니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페르미 레벨 이상은 컨덕션 밴드라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속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유전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부에서 전기장 등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금속의 경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림에서 보시면 페르미 레벨에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들은 전기장이 가해지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다르죠. 특별히 부도체 같은 경우는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에너지 레벨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전기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고, 전기에 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원자 구조를 살펴보면서 원자의 구성 요소로서의 전자와 또 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